엄청난 민폐가 되고 아예 문제가 그러네요.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걸 다 뜯어가지고 골라낼 수도 없고. 예. 그럼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예. 찢어서 종량제 네. 봉투에 버리셔야 한다라는 네, 겁니다. 네. 자, 이 종이 분리수거는 비교적 간단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박스고 또 하나 많이 놓치는 게 이제 쿠킹 오일 같은 것도 그냥 은근슬쩍 넣는데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많이 실수를 하는데 벽지입니다. 아, 왜냐면 벽지도 종이 아닙니까? 벽지는 종인데 네. 벽지도 굉장히 많이 화학 처리가 돼 있는 벽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화학 처리가 안 돼 있는 그냥 종이만을 갖다 놔요. 종이만이 폐지인 것이지 일단 화학 처리가 되면 그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모든 폐지들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벽지도 실은 쭉쭉쭉 찢어가지고 바로 종량제 봉투로 가셔야 되고 부직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큰 틀에서 종이다 알아서 판단하셔서 그냥 폐지 있는 데다가 갖다 놓고 그냥 오시는데 안 됩니다. 부직포도 따로 쓰레기 종량제에 넣으셔야 우리가 따로 모은 이 상자 같은 이 폐지의 재활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화학 처리가 안 된 예를 들어 박스라든지 이런 것만 그렇죠. 예, 진짜 된다. 종이만. 네, 진짜 종이만 된다. 예. 우유팩도 종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유팩도 종인데 우유팩도 뭐 돼 있잖아. 그렇죠. 우유팩 종이컵도 잘 보시면은 방수 처리 같은 게 돼 있고 화학 처리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종이로서의 재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따로 종이컵과 이 우유팩들을 모으는 게 맞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이건 또 재활용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재활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팩도 종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던져 넣으시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팩과 종이컵은 재활용이 된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는 아니지만 따로 모아야 분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정석인데 그 우리는 지금 세 가지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페트병, 종이, 그다음에 캔, 알루미늄, 비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우유팩을 따로 모아야 우유팩이나 돼요. 종이컵 이건 따로 모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유팩과 종이컵도 잘 보시면 이런 처리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잘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우유팩도 그냥 폐지와 함께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은 뭡니까? 네, 마지막 내용은 바로 이것은 우리 건강과 진짜 환경과도 문제가 큰 건데 약입니다. 약. 뭐 감기 걸렸다 그러면 감기약 사다 먹고 남아있는 경우. 그렇죠. 유통기한 지난 약들을 대부분 처리하시는 게 종량제 봉투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냥 짹짹짹 묶으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땅에서 이 약들이 어떤 부작용, 앞으로 10년, 30년, 50년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약은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새로운 사실 아는 게, 저는 일단은 저 남은 약 처리를 약국에 가면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약들을 모아서 여기가 버릴 약입니다 하면 되는데요. 병원에서도 실은 어느 정도 이거 처리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들을 모은 다음에 병원 관리를 있으실 때 찾아가서 이거 다 폐기할 약입니다. 라고 하면 병원에서도 그 유통기한 지난 약들을 표기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때 같이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절대로 이거 약들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의 노력이긴 한데 약국은 자주 가잖아요. 그렇죠. 약국은 우리가 뭘 다른 약을 사러 갈 때 모아놨다가 기간이 지났거나 아예 내가 안 먹는 약들을 갖다 주면 되니까. 약사분한테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꼭 해서 따로 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까지 우리가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외에 가전제품을 버리는 경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TV, 폐 가전제품, 냉장고, 냉장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그거를 낑낑낑 이제 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산사 7곳이 세계 유산이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딱 보니까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못 가본 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유산도 좀 홍보에 지금 루브르 박물관이 이런 완전히 전향적인 자세로 홍보를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방법을 새롭게 틀을 깨서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90년대 중후반 때부터 우리 문학계도 그렇고요. 예술사주 전반에 걸쳐서 뭐 포스트 컬러니얼리즘이라고 해서 이 탈식민주의적인 어떤 경향이 강화됐죠. 너무 이 백인과 서양 중심으로 써져왔던 미술사, 예술, 학문, 문학의 조류가 이제 좀 새로운 시각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동안 착취당했던 뭐랄까 비서구인 또 흑인들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세계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그때 유행을 했었는데 이 오늘 기사 보니까 딱 그 생각이 좀 나는군요. 이제 그게 한 20여 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어 왔었던 그 움직임이 이제 이 루브르 박물관 같은 이제 그 상당히 그 문화의 중심이죠. 서구 문명의 중심.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루브르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미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벤져스 마블 시리즈에서도 이제 흑인 주인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도 나오고 있고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소외되었고 소수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주역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문화사라든지 문명사를 전반적으로 좀 재구성하는 움직임들이 시작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좀 새로운 시각들 그 속에서의 기획들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시각을 항상 이렇게 좀 넓게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경제정의 일자리 창출 없이는 안 된다. 기업들 기부터 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kun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이 김광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인터뷰를 좀 가졌는데 지금의 이 최저임금 인상은 80대 노인들에게 20대 청년들에게 써야 될 약 처방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몸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또 좀 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지금 경제 문제, 소득주도 성장, 뭐 일자리 문제, 또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등 모든 것들이 뭔가 방향은 맞는데 타이밍이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김광도 부의장도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야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의 제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 언어를 바꾸면은 이제 분배 아닙니까? 사실 분배에 좀 치우친 이런 경제 정책인데 이것을 성장 정책으로 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고 지금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 때 있었던 논란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진보 경제학자들이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수출 주도형 성장을 대체할 만한 경제 이론을 갖고 와라. 근데 사실 그 설득할 만한 갖고 온 게 없으시거든요. 그런 이론이. 지금 그게 딱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 정책에 가까우니까 지금 분배를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성장 정책으로 분배를 중시할 시점은 아니다. 이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며칠 전에 이런 이제 청와대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이제 수석들 교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신들이 잘못해서 지금 교체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들은 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라고 이제 한 말이 자꾸 이제 걸려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전반적인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나 아니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지금 김광도 부의장도 사실은 캠프에서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걸 혹시나 정권 흔들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는 철저히 실용주의적이고 실정주의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그 제야 경제학자분들이 기존의 그 어떤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다가 자기 생각이 너무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배 중심적으로 성급히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제야에 있을 때의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저는 경제 지표 중에서 소비 투자 정말 안 좋습니다. 지표가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주시해야 될 것이 기업인들의 경기 전망이 17개월 만에 가장 안 좋을 정도로 지금 곤두박질 쳐 있거든요.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 기업인들이 지금 투자를 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해보자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인들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정부에서 노동계는 많이 만나는데 기업인들은 잘 안 만나요. 이것이 실정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부냐?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쓴소리를 정권 흔들기 차원에서 이해하지 말고 정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 열린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주 52시간이 어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한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좀 지켜야 될 부분, 시정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데 오늘부터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좀 궁금해집니다. 많이 바뀌겠죠? 뭐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 일을 해왔고요. 자기가 일한 만큼의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불평등 계속 심화됐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성장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착취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민주주의가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일단 정부가 정책적인 조절을 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저도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반면에 그 이전에 보여왔던 소위 대기업과 재벌 체제가 가져왔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그리고 예를 들어 상당히 많은 불공정한 관행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 외에 보수적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최저임금과 문제 관련해서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도 그것을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종합적인 좀 측면으로 고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매일경제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기사 50인들, 부동산 전망 50인들과의 설문 여론조사 결과를 좀 올렸는데요. 보유세 인상으로 하반기는 집값이 좀 안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강변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다주택자인데 집 처분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시점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좀 많이 있네요.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신축 아파트 청약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변한 1년간 서울 집값 전망인데 1년 전만 하더라도 오른다가 62%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내린다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는 것일까요? 좀 더 시장을 봐야겠습니다. 리커창 무역전쟁 동참하라 삼성, 현대차 배터리 문제 풀자라고 해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이거 우리가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사드 문제 때 얼마나 우리 경제를 갖다가 압박을 했습니까? 한국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벌어지니까 손을 우리 편에 서라고 이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좀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우리가 수출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 또 협의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은 또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경제 문제가 외교 안보 문제와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외교적으로는 미국하고 또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서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안들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복귀를 하는데 좀 잘 풀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더 새로운 걸 원해? 더 바삭한 걸 원해? 우리가 원하던 콘, 슈퍼콘. 워너콘, 슈퍼콘. 빙그레. 아침엔 통곡물의 영양으로 시작. 잘 구운 통곡물의 영양에 과일과 견과류까지. 맛과 영양의 밸런스. 켈로그 그래놀라. 활기찬 하루의 시작. 켈로그 그래놀라. 남자와 여자. 필요한 영양은 다르니까.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기본. 에너지에는 비타민 B. 항산화에는 비타민 C, E. 이제 남녀에 따라 다르게 채우세요. 새로 나온 센트룸 폼은 포우먼. 내 몸에 좋은 것부터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까지. 아무나 못 채우니까 메일바이오가 채운다. 메일바이오 파이버 앤 칼슘. 풀리지 않는 피로엔 액티넘 EX 플러스. 피로가 쌓여 생긴 통증 개선엔 액티넘 EX 골드. 전 세계 판매 1위 액티넘으로 피로에서 통증까지 스트라이크. 액티넘. 엄마들의 다이어트 단신하게 할 수 있어. 엄마니까 건강하게 톡톡. 가지세요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연상 한자는 한마디로 자석이야. 쫙 다 끌려오잖아. 한자 묶어서 공부하면 쉬워. 연상 한자로 한자 공부가 밝아진다. 밝은 한자. 꼭꼭 숨어 있으면 땅에서 신랑감이 짠 하고 나타나니? 내 여보야는 내가 직접 찾는다. 내 손으로 딱 내 마음에 쏙. 가장 스마트한 결혼 중개 앱 여보야. 가족들 건강 어떻게 챙기세요? 나 김태희는 맛있게 건강한 뉴트리원 구미. 건강이 씹혀요. 씹어보면 알아요. 뉴트리원 구미. 뉴트리원 라이프.
태어나서 가장 많이 참고 배우며 해내고 있는데 엄마라는 경력은 왜 스펙 한 줄 되지 않는 걸까? 나를 아끼자. 바카스. 다 그런 거야. 좁고 불편하고 입맛도 안 맞고 여행하다 지치고. 아빤 몰랐어요? 47년 노하우가 만든 롯데관광 패키지. 패키지 여행은 롯데관광. 항공권도?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욱을 다스리는 방법. 고객님 실적에서의 포인트 쌓입니다. 한도 있고요. 추가 적립은 어렵습니다. 포인트 주기 싫죠? 욱 하지 말고 올바른 포인트 하세요. 실적 한도 업종 구분 없이 적립. NH농협 올바른 포인트 카드. NH농협 카드. 당신의 서큘레이터 DC모터인가 아닌가? DC모터로 소음은 줄이고 소비 전력은 낮추고 강한 바람까지. 파세코 DC 서큘레이터. 미니멀 디자인의 스마트한 기능까지.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마음에 들어요. 파세코 DC 서큘레이터. 선 없이도 돌아가네? 이 생각 누가 했지? Think smart. 파세코. 유익한 방송 MBN에서 뉴스파이터가 방송됩니다. 오랜만에 진짜 자식들은 뭐 말하면 안 들어. 완전 고집불통이에요.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요. 아이 나와. 빨리 놔줘요. 내일은 좀 낫겠지. 옆 동네 한수가 고백받았는데 웃지를 못해. 왜? 금리 때문에. 이게 안 있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부각시키려는 북한 매체들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늘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도자, 애민 사상에 충실한 지도자, 모든 것을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신도와 신의주 등 북중 접경 지역을 둘러보면서 중국 통인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제1부부장을 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련의 공개 행보가 중국과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네, 박성현이 LPGA 투어 올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네, 유소연과의 연장 승부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확정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박지은 기자. 네, 박성현이 올 시즌 세 번째 메이저 타이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성현은 위민스 PGA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세 타를 줄여 최종 합계 10언더파를 기록해 유소연, 일본의 하타오카 나사와 연장전에 돌입했고 연장 두 번째 홀에서의 버디로 역전 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성현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데뷔 시즌인 지난해 7월 US 여자 오픈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성현의 극적인 역전 우승이었습니다.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잡으며 단독 선두 유소연을 바짝 추격하던 박성현은 16번 홀에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샷이 워터에 젖어 가장자리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박성현은 물에 반쯤 잠긴 공을 그린 위에 올려내며 우승 경쟁을 이어갔고 유소연이 17번 홀 티샷을 워터 해저드에 빠뜨리며 더블 보기를 적어내 공동 선두에 자리했습니다. 결국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고 박성현은 연장 두 번째 홀에서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구며 버디를 놓친 유소연을 제치고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박성현은 지난 5월 텍사스 클래식에서 우승하기는 했지만 우승 직후에 나선 세계 대회에서 모두 컷 탈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승부 끝에 메이저 타이틀을 가져오면서 롤러코스터 행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박지은입니다. 네, 크로아티아와 러시아가 승부차기 끝에 러시아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덴마크와의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이기면서 20년 만에 월드컵 8강에 올랐습니다. 개최국 러시아도 무적함 대 스페인과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이기면서 48년 만에 월드컵 8강에 나갔습니다. 러시아는 준결승전 진출을 놓고 크로아티아와 격돌합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의 든든한 중원사령관으로 활약했던 기성용 선수. 이제 붉은 유니폼을 입은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새 둥지를 튼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안홍석 기자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기성용이 태극마크와 주장원장을 반납할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마친 뒤 영국으로 가 새 소속팀과 계약한 기성용은 귀국하면서 대표팀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정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다음 월드컵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한국 축구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가장 컸고 어느 정도 제 마음은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뛴 지난 10년간 3차례 월드컵에서 한 번의 성공과 2번의 실패를 겪은 기성용. 한국 축구가 어느 때보다 어수선했던 시기를 주장으로서 헤쳐나가는 게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많은 감독님들이 교체가 되면서 되게 어려웠던 시간들이었고 특히 주장을 맡으면서 제가 좀 짊어지고 있었던 그런 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시간들이 저를 조금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 곧 30대에 접어드는 기성용은 축구 인생의 황혼기를 시작할 클럽으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선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중상위권 팀인 뉴캐슬은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입니다. 기성용이 몸담은 클럽 중 가장 강팀이어서 더 치열한 주전 경쟁을 이겨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안홍석입니다. 네,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의 추신수가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을 42경기로 연장했습니다. 추신수는 홈 경기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허벅지 통증으로 휴식했던 추신수는 좀처럼 출루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마지막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냈습니다. 추신수는 앞으로 한 경기만 더 출루를 이어가면 스즈키 이치로가 보유한 아시아 출신 선수 최장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이번 주부터 본격화하기로 했지만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국회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써부터 치열한데요. 임광빈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처음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김 위원장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몰아세우자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청와대라고 해서 이렇게 국회 계속 무시하고 국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입장으로 위원장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성실하게 오전 내내 답변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왜 저를 저쪽에 불러 세우셨는지도.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사실은 야당이 억지를 부린 거죠.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에서 맡도록 되어 있고. 한국당은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를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모든 법안이 거쳐가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의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전반기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국정개혁과 적폐청산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원구성 협상 판을 깨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법사위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입법 권력마저 독식하려 했으면. 입법부 공백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진 가운데 자칫 국회의장 없는 재헌절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여야가 일단 협상 테이블에 나섰지만 핵심 상임위를 둘러싼 양보 없는 자리 싸움으로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광빈입니다. 주말에 예멘 난민 수용을 놓고 찬반 집회가 잇따랐는데요. 이런 가운데 난민의 온정적이란 민주당에서 난민 신청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네, 가짜 난민을 가려내겠다는 건데 여야를 초월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난민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보다 분명히 가리기 위한 기준이 담겼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짓 서류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권 의원이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으로 명명한 이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동료 의원 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당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은 모두 5건, 대부분 난민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 대표는 난민 문제가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문제일 수 있다며 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고민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어설픈 온정주의로 난민 정책을 지속한다며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민 규제를 두고 여당 내에서는 2013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여론을 의식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이탄희 판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판사를 소환 조사해 당시 경위를 자세히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해 법원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가 고위 법관으로부터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사표를 제출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습니다. 검찰은 문건의 뒷조사 대상 등으로 언급된 판사들과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판사들도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한순경이 제복 차림으로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냈다가 해임됐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이유입니다. 네,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순경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순경 A씨는 지난해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온라인 채팅을 하던 중 자신의 음란 동영상 한 편을 전송했습니다. A씨의 신분을 안 B씨가 제복을 입고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야간 근무를 하던 도중 지구대 남자 화장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보냈습니다. B씨는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로부터 이른바 몸캠 동영상을 모아 유포해왔고 B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동영상이 드러나면서 관련 내용은 언론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 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행 정도보다 과중한 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비춰 A씨가 처음 음란 동영상을 보낸 행위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제복을 입은 채 동영상을 보낸 행위는 휴식을 취하되 10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근무 규칙을 어긴 게 아니며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해임에 이를 만큼 무거운 비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B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유출돼 A씨의 행위가 알려진 것이므로 징계를 통해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은 결론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름입니다. 서울 춘천고속도로 홍천 휴게소에서 갑자기 쓰러진 50대 목숨을 시민과 간호사 등이 한 팀이 돼 구했습니다. 어제 낮 강원 홍천군 서울 양양고속도로 홍천휴게소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50대 박모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공원 벤치 주변을 지나던 한 시민이 쓰러진 박 씨에게 다가와 상태를 보고 심폐소생술을 한 뒤 주변 시민들도 번갈아 가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또 지나가던 간호사도 자동 제세동기로 응급 조치해 박 씨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이케아 매장에서 화재 경보기가 잘못 울려 고객 수백 명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점포 관계자는 실제 불이 나지는 않았으며 대피 과정에서 다친 사람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토착 세력의 각종 입찰 재개발 비리에 대해서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정 청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도 이루어집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앞으로 3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지역 토착 세력의 불법 이권 개입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부터 조합, 시행사, 시공사의 횡령, 배임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와 취임 1주년 배포 자료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경찰은 의료 질서를 교란하고 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 병원 단속에도 나섭니다. 비의료인의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 요양급여 부정 청구와 보험 사기 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각 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의 토착비리 전문수사팀과 재개발, 재건축 비리 전문수사팀, 사무장 요양병원 전문수사팀을 꾸릴 방침입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첩보 입수 단계부터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 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 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재벌 회장과 임원이 회사 돈을 빼돌려 동시에 처벌받았는데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한 반면 공범인 임원만 회사에서 쫓겨났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네, 실제로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회장.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업의 조건은 본인이 아닌 공범이 출자하거나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 또는 이득을 본 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예컨대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부인 이명희 씨가 운영하는 미호 인터내셔널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조 회장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은 대한항공이 아니라 미호 인터내셔널인 겁니다. 게다가 재벌 총수의 공범은 부하 임원인 경우가 대부분. 이 경우 정작 잘못을 저지른 재벌 총수보다는 총수의 지시를 따른 임원만 처벌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주범인 재벌 총수의 경영권도 제한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명확하게 손해를 끼친 회사까지 포함이 되게 하고요.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과 공범들은 경영진으로 복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치과에 가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치료가 많아서인데요. 네, 하반기부터는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서 어린이 충치 치료나 노인 임플란트 시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는 11월부터 어린이 충치 치료 때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보 적용이 안 돼 최고 수십만 원까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충치 치료 시술 광중압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광중압형 복합레진 충전술은 시술 시간이 짧고 성공률이 높은 충치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건보 적용이 안 되다 보니 부담도 크지만